북한의 무기 체계를 보면 소련 시절의 그 무기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이른바 상호 운용성이 가능한 무기 체계들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대표적인 게 뭐 152mm의 포탄입니다. 이거는 뭐 아마 북한밖에 없을 거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그러면 북한은 뭐가 필요하냐? 북한도 필요한 게 많죠. 언론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하는 것들, 예를 들어 인공위성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이 계속 개발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이라든지, 저는 그런 것을 러시아가 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권의 북한과 세계에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북한과 러시아 도대체 왜 만나고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이전과는 좀 다른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흔히 북한 김정은의 행사를 1호 행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철저한 비밀입니다. 모든 동선부터 뭐 시작하는 날짜, 프로그램 같은 게 다 비밀인데, 뉴욕 타임스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왔고 미국 정부 당국이 아마 정보를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뉴욕 타임스에서 발표가 나고 백악관에서 다 거의 사실상 확인을 해줬거든요. 자세하게 뭐 열차를 타고 가고 11일 13 동방 경제 포럼이고 뭐 그런 얘기가 다 나온 상황에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가 상당히 정확하다. 그 날짜까지 정확히 맞춘 거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이 이런 정보를 사전에 흘린 것은 가지 말라는 의미고,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특히 무기 거래를 하지 말라라는 이른바 인지전을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배경은 역시 핵에 대한 자신감이 김정은의 행동을 굉장히 과감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북러 간의 협력의 가능성은 계속 얘기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외교의 고립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죠. 아마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국제 질서를 흔드는 두 국가를 얘기한다면, 주권 국가를 군사적으로 침공을 해서 그 주권 국가를 영토를 탈취하려고 하는,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주권 존중의 가장 기본 원칙을 해치고 있는 러시아가 있고, 또 하나는 1968년 이후에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핵 보유국이 되고자 하는, 실질적으로 핵을 갖고 있는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국가는 국제사회에서는 불량 국가로 낙인이 찍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협력의 가능성은 굉장히 커진다. 물론 뭐 여기에는 한미 일대 북중러 구도 이제 얘기도 있는데요. 그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어쨌든 두 국가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인 필요성도 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이상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 교훈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특히 전쟁 수행 관련돼서 이 러시아가 핵을 갖고 있는 국가지만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은 재래식 전쟁이고 소모전이 되고 있습니다. 참호전 같은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굉장히 많은 물자들, 특히 재래식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이 소모되고 있다는 것이죠. 전투 그 차량이라든지 장갑차, 야포들과 거기에 필요한 탄약들, 뭐 엄청나게 많은 그 숫자가 지금 그 소모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것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이 공급을 받는 대상이 전 세계죠. 미국을 비롯해서 뭐 나토 동맹국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전쟁 수행 능력과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는 반면,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 러시아한테 무기를 공급하는 이란 같은 경우 이제 드론이 좀 있는데 그것도 제한되고, 그리고 가장 핵심 국가인 중국은 절대로 이 군사무기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자신들의 방관자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기 때문에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전 세계 남은 국가 중에 유일하게 이 러시아가 무기를 체계를 갖다가 쓸 수 있는 나라는 북한이죠. 북한의 무기 체계를 보면 소련 시절의 그 무기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이른바 상호 운용성이 가능한 무기 체계들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대표적인 게 뭐 152mm의 포탄입니다. 이거는 뭐 아마 북한밖에 없을 거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한국과 이제 나토 동맹국 미국은 155mm 포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규격이 맞아야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데,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은 북한이다. 그래서 지난번 전승절이라고 불리는 그날에 소위
이 러시아 국방장관이 간 것도 결국 그런 식의 군수물자, 특히 포탄 같은 경우를 북한한테 요청한 것이 아니냐. 뭐 미국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그러면 북한은 뭐가 필요하냐? 북한도 필요한 게 많죠. 언론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하는 것들, 예를 들어 인공위성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이 계속 개발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이라든지, 저는 그런 것을 러시아가 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소련 시절부터 아무리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그런 그 기술력이 뛰어난 첨단 무기를 이전해 준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중국과도 관계가 안 좋아졌고, 또 물론 당신 소련이 많은 그 이제 사회주의 국가, 북한을 포함해서 무기를 이전했지만 그것은 재래식 무기고, 뭐 사실 자신들에게는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은 그런 무기들을 많이 줬죠. 어쨌든 그 이후에 북한이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 북한의 무기가 사실상 러시아, 소련의 무기를 많이 담고는 있는데, 그것이 러시아가 기술 이전을 했다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북한이 그런 러시아산 무기를 밀반입을 해서 그거를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그 역공학을 통해서 다시 분해를 해갖고 맞추면서 그거를 기술력을 확보해서, 대표적인 게 북한이 갖고 있는 KN-23 탄도미사일인데, 이 미사일은 그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똑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 기술을 줬을까? 그거보다는 아마 일부에서는 뭐 특정 국가까지 얘기가 되던데, 그 국가에서 갖고 온 미사일을 자신들이 다시 재개발한 것이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러시아를 지원하면 러시아가 반대급부로 줄 수 있는 것은 기술력보다는 역시 식량 아니면 에너지 같은 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식량 에너지가 과잉 공급되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이게 상당 부분 다 수출을 했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하다 보니까 제재를 받게 되고, 그래서 자신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또 뭐 사실상 일부 국경도 공유하고 있는 북한한테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훨씬 용이하고, 또 북한은 건 필요하고, 비료도 있습니다. 사실 비료도 러시아가 수출을 하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고 북한한테 매우 필요한 항목이죠. 서로 간의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에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보면 미국이 굉장히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뭐 발사하고 그럴 때보다 더 강력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뭐 보셨겠지만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국제사회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면서 자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요하고, 이 뭐 북한이 포탄을 제공하고 무기 체계를 제공하는 게 러시아 전장에서 일종의 게임 체인저까지는 되지 않는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러시아의 전쟁 지속력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뭐 군사훈련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북한과 러시아, 뭐 심지어는 그 한 발 더 나가서 북중러의 군사훈련까지,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한국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그 어떤 국가와도 그런 군사훈련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늘 얘기하는 게 자신들이 자주 외교, 그리고 외세 개입을 차단하는 외교, 그것을 주체 외교라고 또 얘기하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주국방, 자주국방이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자력갱생을 계속 얘기하는 것도 외세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러시아가 됐던 중국이 됐던 과연 군사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두 번째,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그냥 뭐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군사훈련을 하려면 명백한 목표와 목적과 수단이 다 맞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상징적인 의미밖에 안 되는데요. 북중러가 서로 맞출 수 있는 게 크지 않습니다. 일단 북한을 제외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와 서해에서 다 훈련을 하고 있죠. 그들이 주로 하는 훈련은 해상, 그 함정을 동원한 해상 훈련, 또 항공기를 동원한 공군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그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랍니다. 근데 북한은 해군력과 공군력이 사실상 도태된 상태죠. 매우 노후화된 그런 무기체계밖에 갖고 있지 않다. 이러다 함정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갖고 있는 게 1,500톤급짜리가 한 2대 정도 있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것들입니다. 매우 노후화된 그런 함정을 오히려 뭐 연합이든 합동이든 공동 군사훈련이든 훈련에 보여주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전력이 얼마나 낙후가 됐냐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저는 별로 크지 않다. 그리고 한미일이 하고 있는 이 훈련들은 분명히 북한 핵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미국, 일본은 다 이지스함이라는 최첨단 전투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시킬 요격까지가 다 가능하다. 명백한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근데 북중러는 훈련하면 무슨 훈련을 하고 무슨 목표를 갖고 어디를 대상으로 할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모호하다라는 측면에서 훈련을 하더라도 뭐 상징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결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엄청난 자충수를 둔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불량 국가라고 불리는 이 두 국가가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해치고 위반하는 그 이미지 훨씬 더 강화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세계는 저 두 국가는 정말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을 다 해치는 국가다라고 다 인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생각하는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외교적 고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은 이 나토 국가들이 이제는 러시아와 북한을 동일시하게 되고 그 의미는 북한도 이제 핵심적인 적성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불법 침공 이후에 10번의 독자 제재를 EU 차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북한이 실질적인 무기 지원까지 한다라면은 똑같은 그런 수준의 제재가 북한한테도 당연히 부과가 되는 것이고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는 훨씬 더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유럽 국가도 거기에 더 반대를 할 것이고 어쨌든 유엔에서 통과된 그런 제재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럼 과연 이것이 북한한테 이렇게 작동할 것이냐? 저는 뭐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을 하고 거기에 반대급부로 에너지를 받는 것, 이 모든 것도 유엔 결의 위반입니다. 그러면 사실 러시아는 뭐 그런 걸 지금 다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겠다 하면서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유엔에서 스스로 그 상임 이사국으로서 자신들이 동의해서 통과된 유엔 제재 결의를 스스로 위반하는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면 더 이상 러시아는 유엔의 상임 이사국으로서의 위치가 인정받는 없는 상황까지 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 과연 러시아, 북한한테 둘 다 유리하게 작동할 것이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과되는 책임과 비용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중국의 태도를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은 거리를 두고 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방관자라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그거를 위반하는 행위가 되고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보면 일종의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좀 강경한 메시지를 한미일이나 하고는 있지만 물밑으로 사실 대화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와 같이 묶이는 것을 과연 중국이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 것인가는 좀 또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역동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이런 역동들이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고 그 역동들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고 같이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좋아요 그리고 댓글 구독해 주시는 거는 많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